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최영일, 김성환 평론가와 새 정부 출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국회 취임식했고 네. 용산 집무실 가서 공식 일정을 하고 지금은 다시 경축연회 진행 중이에요. 국회에서 네. 그리고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외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여 명 정도 되고요. 정상급만 20여 명. 자, 이런 상황에서 익히 알려졌지만 오늘의 마지막 이제 피날레는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의 외빈 만찬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죠. 네. 청와대는 오늘 11시 40분경에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죠. 네. 그 장면이 이제 취임식에서도 바로 이제 이원 생중계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이지만 뭐 이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가격 차이 별로 없다. 네, 50만 원 더 든다고 했었죠. 50만 원 차이다. 그리고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9년 전이 31억 원 정도 예산이었고 이번에 33억 원 정도니까 그렇게 과용하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임기 시작도 용산이었어요. 0시에. 네, 맞습니다. 국방부 벙커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방부 벙커에서 일종의 이제 합참의장이나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를 받는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절차는 있었지만 국방부 벙커에서 이양받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공식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 것은 집무실 이전에 따르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단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전술핵 실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심리적 안정, 불안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참모들이 자리한 가운데 처음으로 서명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임명 동의안에 서명하고 뒤에서 웃음을 띤 참모들이 바라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항상 국방부 집무실 들어갈 때도 저 말을 똑같이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취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과거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사인을 했던 서명했던 그런 이제 것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첫날에 서명을 한 대통령과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서명한 대통령으로 좀 구분되긴 합니다. 네. 빨리 일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잠시 현장 한번 가볼까요? 대통령 집무실, 이 시각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민철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호 안건을 결재한 건데 국회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조속히해달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 국방, 환경, 고용, 농식품, 해수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 임명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취임식에 참석했던 각국 축하 사절단을 상대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 에모프 해리스가 이끄는 미국 축하 사절단을 접견해 한미 협력 강화의 뜻을 담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접견했는데 하야시 외무상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국회 경축 연회에 참석했는데 연회가 끝나면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데요. 0시에 네. 국방부 벙커에서 시작했다가 네. 집에 가서 좀 쉬고 잠깐 국립현충원 취임식이 끝나고 용산으로 갔는데 바로 집무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이제 용산 주민들에게 저 이제 입주했습니다 하는 경로당과 어린이공원 방문했거든요. 네. 이런 행사까지 하면 오늘 12개의 일정을 마쳐야 12개 일정. 하루가 끝내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과정이 부드럽진 않아서.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예상입니다만 한 달 반 정도 걸려야 기본적인 공사가 끝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2층 준비는 시간이 걸리니까 공사 중이에요. 5층에서 임시 집무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5층을 쓴 것이고 또 외교 사절들도 여기서 만나고 그럼 이제 이 비서진들은 또 어디 있는가? 7층에 임시로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다 이제 2층을 중심으로 내려올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강당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국무회의하는 또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회의실도 만들어야 되고 1층은 지금 현재 프레스룸이 있는데 기자분들은 약간 독서실 분위기다. 앞으로 환경이 이제 개선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이 관저입니다. 현재는 이 외교 공간을 관저로 쓰기로 낙점은 했는데 여기도 또 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저에서 출퇴근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데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반포대교, 동작대교가 제일 가까운데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고요. 이게 출퇴근인 경우에 뭐 녹사평역, 이촌역 주변이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원래 굉장히 막히죠. 예, 거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전문가, 어쨌든 인수위 쪽에서는 시뮬레이션 한 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떨지는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봐야 알죠. 네. 자, 오늘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통합이 굉장히 큰 과제다라는 건 정말 모든 국민이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구두선 차원에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꼭 통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취임사 내용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철학적인 느낌을 받게 돼서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향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통합을 얘기하는 대신에 반지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네.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서 반지성주의를 꼽고 반지성주의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통합이 필요한 절실한 과제이긴 한데 국회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호 결재로 지금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분간 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는 건데요.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를 먼저 임명 제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권한대행 역할을 맡으면서 추경호 장관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는 이런 형식을 띠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려운 상황이 이것만이 아니죠. 경제 상황 정말 안 좋아요. 네네. 물가 많이 오르고 환율 높고 금리 계속 예, 올라가고 있고. 말씀하신 게 이제 3고 현상인데 3고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양적 완화했던 것들을 긴축해야 한다. 네. 테이퍼링, 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완급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미국이 계속
빅스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50조 손실 보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소상공인들한테 대해서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 추경호 지금 이 기재부 장관이 당장 추경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금은 이제 해단했습니다만 사실을 마무리하기 얼마 전에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드디어 손실을 우리가 계측했다. 54조 원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메꾸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로는 30조는 상회할 것이다. 30조 플러스 알파니까 지금 35조 내외 추경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2차 추경이면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인데 12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고 네. 국회로 넘어가면 아마 여야가 지방선거 앞두고 정지행은 하더라도 추경은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이기 때문에 1차도 뭐 이제 사실은 돈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합의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도 처리는 될 것으로 보는데 경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국채 발행 계속 비판하고 재정 건전성 강조해왔단 네. 말이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재원을 또 마련하려고 이게 하는지.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른 데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 하나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쪽에서 동의는 하겠지만 지금 기존의 당선인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괄 지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부채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고간 열쇠를 넘겨받았는데 열어서만 이렇게 내줘도 되는 건지 지금 네.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 부동산 정권 교체되는 네. 과정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준비가 모두 끝난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이야기도 해야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진행이 됐는데 무려 17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주요 발언들 저희 모았습니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건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해서 이 정부를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부와 관련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정치 검사로 규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동안 행동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자, 아니, 그 이렇게 말씀 하지 탄압받았어요. 마시고 언제 그냥- 정치 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성남 FC가 기부를 받으면서 성남시가 큰 대기업 네이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페이버를 줬다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습니까? 바뀐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제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앞두고 그 후보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검수완박법이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 방이 있었습니까? 한 방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많이 쌓였고 그게 이 지난밤 사이에 인사청문회로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의혹의 덩어리 남아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왜냐하면 좀 이게 예리한 질문 그리고 3단 논법식으로 논리적으로 추궁을 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사과를 받아내든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다 귀결이 됐어요. 하나는 막 이야기를 하고 결국 사과하세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비밀번호 왜 안 푸세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조국 장관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말이 도돌이 해서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약간 의도한 바긴 한데
일대다로 싸운 한동훈 후보자가 오히려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몇 의원이 이거는 이제 실수예요. 팩트를 이제 모를 국회의원들이 아닌데 말실수가 해프닝으로 나오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네. 또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좀 악수를 둔 감이 있습니다. 이모 교수를 이모로 본다거나. 이모, 친척 이모. 네. 자,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해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앞질러 가나요, 네, 저희가? 아니요. 입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정부의 권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검은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것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통과됐던 법안들을 보면은 이제 검찰청법이나 이런 데 보면 6대 범죄 가운데 경제하고 부패 범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붙였다가 등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확장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효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이니까 네.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네.